자, 이제 프린트 9페이지에서 동그라미 6번을 보시면요. 담보 물건을 취득한 데를 기준으로 해서 소액 임차인과 그 소액 보증금 범위를 정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소액 임차인 범위가 자꾸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뀌면서 물가가 오르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1억 이하일 때 3,400만 원 요것도 바뀐 거죠. 올해 3월 30일에. 그 전에는 9,500만 원 이하일 때 3,200만 원까지. 그랬다가 이렇게 또 바뀌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2016년 1월 달에 이 집의 저당권을 설정했대요. 이때는 9,500만 원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었어요. 이때는 3월 30일에 바뀐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2016년 12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이 집에 대해서. 그리고 보증금이 1억으로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때를 기준으로 하면 1억 소액 임차인이 맞아요. 1억 이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저당권, 요 집의 저당권을 설정한 요때 2016년 1월 달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소액 임차인을 판단할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느 때 기준이죠?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아니면 저당권 설정 시? 요때. 저당권 설정 시 요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얘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에요. 왜? 9,500만 원 초과됐잖아요. 1억이잖아요. 저당권 설정 시 담보물건 취득 시를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무에서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개하시면 안 된다고요. 임차인에게 지금 보증금이 소액이니까 1억이니까 소액 임대차 소액 임차인 맞아요. 보호받을 수 있어요. 최우선 매주권 인정이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집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 그때 당시 법을 봐야 된다고요. 이게 또 이 집이 지은 지 오래됐대요.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지가 옛날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법 기준이에요. 아주 옛날 법 기준. 그래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소액 임차인 범위를 사실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외워? 법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책상에다가 옛날 거 다 껴놓고선 보고선 찾아서 말해주면 되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현재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 시가 기준이다. 그래서 무조건 현재 보증금이 소액이라고 소액 임차인 보호받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저당권 설정 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이 저당권자 요때 저당권 설정할 때 이게 사실 은행이잖아요. 은행에서 최우선 변제, 주택을 담보로 잡으면서 최우선 변제를 고려 안 한 게 아니에요. 다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담보금액 산출해서 이렇게 돈을 빌려준 거라고요. 최우선 변제 다 고려해서. 그러니까 요때 당시에는 이런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법이 바뀌어서 갑자기 이런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 되면 이 저당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갑자기 최우선 변제 받아가면 선순위 걸 뺏어가는 거니까 얘 거를.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이 저당권 설정할 때 이 은행에서 생각한 것만 고려해라.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시가 기준이지 현재가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런 취지. 원래부터도 그랬는데 판례가 다시 그걸 확인시켜 준 거죠. 이게 담보물건 취득한 때가 저당권 설정 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이해가 되시죠? 네, 됐고. 그리고 7번은 동그라미 7번은 처음 계약 체결할 때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대요. 처음에는. 근데 보증금이 정당하게 감액됐대요. 처음에 전세여서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대요. 근데 반전세로 바뀌면서 보증금이 1억 한도 내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소액 임차인 된다고요. 보호받을 수 있다고요. 처음에 아니었다고 한 번 아니면 죽을 때까지 아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감액이 되면 그때부터는 소액 임차인이 된다. 그런 판례. 당연한 거죠.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됐고. 그 다음 이제 박스 4번에 기타 나머지들. 양가로 1번은 최단 조속기간 몇 년? 2년. 주임법은. 상임법은 1년이고. 그래서 기간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 그런데 짧은 거를 누구만?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기간을 1년으로 한 거예요. 기간을 1년으로 딱 이렇게. 그럼 이제 임차인은요?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1년 했는데도
2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임대인은요, 1년 했다고 1년 주장은 안 돼요. 무조건 2년을 인정해 줘야 돼요. 임대인은. 그렇게. 그럼 보세요, 이제. 생각해보면, 기간이 짧은 거, 1년 그렇게 했대요. 그게 임차인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짧은 게. 왜 그러냐면, 선택권이 있잖아요. 1년 했더라도 1년 주장할 수 있고 2년도 주장할 수 있고 선택권이 있는 게 더 유리한 거니까. 만약에 임차인이 2년 하고 거기다 사인했대요. 2년. 그럼 무조건 2년이에요. 2년 해놓고도 1년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2년 해놓으면 그냥 2년이에요. 이런 경우 있다고요. 2년 했는데 1년 끝나고 이사를 가겠대요. 지방 발령 나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임대인이 못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야, 너 계속 2년 살아야지. 계약기간 안 지났잖아. 그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거의 그러진 않지만 독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법을 좀 공부해갖고. 그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이사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리하잖아요. 차라리 1년 해놓고 상황이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면은 1년 해놓고 2년을 주장하건 아니면 1년 하고 끝내건 그렇게 선택권이 있는 게 임차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요. 1년 했어도 임대인은 무조건 2년밖에 주장이 안 되니까. 임차인만 그게 주장이 가능하니까. 그런 취지고. 그리고 양가로 2번은 아까 설명드린 건데요. 존속의제. 무슨 말이었죠?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안 주면 줄 때까지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걸로 본다. 존속의제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나요? 존속의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 살고 있으면 옛날 대항력과 옛날 우수매저권이 계속 그냥 유지가 된다. 그렇게. 이사 가면 상실되고 이사 갈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 해놓고 이사를 가고 이사 안 가고 계속 살고 있으면 존속의제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다 유지가 되니까. 원래 생각해보세요. 기간이 끝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기간 끝나면 그냥 종료가 되는 건데 보증금을 얘가 못 받았다고요. 그래서 계속 살고 있으면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이거는. 근데 또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 별걸 다 오해하세요. 이렇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줬대요. 이 집에 살기가 싫어. 정내미가 다 떨어졌는데 보증금을 안 주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증금 주면 나갈 텐데. 그래서 임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증금 안 주니까 살고 있대요. 그러면 존속의제가 됐는데 월세는 안 내는 거죠. 맞나요? 살기 싫은데 계속 살고 있다고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니까 월세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월세 당연히 내야죠.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임대인 때문에 억지로 살고 있는 거니까. 월세 안 내도 되겠지. 내야 돼요. 월세 안 내면 나중에 보증금에서 까여요. 당연히 내야 돼요. 집에 살면서 월세를 왜 안 내? 내야지. 그러니까 존속의제는 월세를 안 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옛날 대항력과 옛날 우수매저권이 유지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밑에 주의하고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별걸 다 적어놨어요. 별걸 다 질문하시고 별걸 다 오해하시니까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기시면 10페이지에서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묵시적 갱신과 법정 갱신이 같은 말인데 저 찾아와서 선생님 묵시적 갱신과 법정 갱신은 다른 거죠? 질문이 많다고요. 제가 같은 말이에요. 그냥 돌아가시고 더 이상 질문하시면 안 돼. 이거는 같은 말이니까. 왜냐면 너무 허무하잖아. 저를 찾아와서 질문할 거면 정말 몇 번 생각하고 고민해서 찾아왔는데 기껏 하는 질문이 이게 다른 말이죠. 질문했다가 같은 말인데요 돌아가시면 너무 허무하니까 질문하지 말자. 같은 말이니까 제발 같은 말. 됐고 뭐냐면 임대인이 기간 끝내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너랑 연장 안 할 거야 이렇게 통지를 안 했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걸로 본대요. 다만 중요한 거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2년으로 본다.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가 아니에요. 2년으로 본다. 근데 2년으로 봐도 임차인은 괜찮아요. 왜? 선택권이 있어요. 2년을 주장해도 되고 지 마음대로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지하면 돼요. 2년으로 봐도. 그럼 계약 해지 통지하면 3개월 뒤에 효력 발생해서 임대차가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만 끝낼 수도 있고 2년 주장할 수도 있고 임대인은 그게 안 돼. 임대인은 무조건 2년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구에게만 유리한 거죠? 임차인만. 선택권이 있으니까. 임차인은 자기 마음대로 끝낼 수도 있고 2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임차인만 유리하니까 의무를 소홀히 한 임차인에게는 인정이 안 돼요. 왜? 혜택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기 차임 연차하고 또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고 그런 임차인에게 굳이 혜택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임차인들에게는 인정이 안 된다. 임차인에게만 유리한 거기 때문에 혜택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다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됐고 그 다음 양그로 4번 당사자 장래에 대해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주로 증액 청구겠죠. 임차인이 감액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임대인이 증액 청구하는 거지. 그래서 증액 시에는 제한이 있죠. 얼마? 20분의 1 초과 금지 100분의 5 약분하면 20분의 1 약분은 산수의 대원칙 100분의 5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틀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분 안 했다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당해보시면 알아요. 할 말이 없다고요. 약분까지 해야만 끝나는 거니까. 100분의 5, 20분의 1 같은 거지만 20분의 1 약분해서 5% 초과해서 증액이 안 된다고요. 또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이렇게 돼 있고 자 물론 이렇게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판례도 없고 판례가 없으니까 시험에 나온 적이 없죠.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혹 질문이 있어요.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하는 거예요. 증액할 때 20분의 1 초과 금지고 이런 경우에요. 임대인이 보증금도 올리고 월세도 올리고 두 가지를 다 올리고 싶대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보증금만 올려요. 올릴 때 20분의 1 아니면 월세만 올려요. 20분의 1 적용돼요. 보통 그렇게 올리니까. 근데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올리겠대. 보증금도 올리고 월세도 올리고 그럼 둘 다 보증금 올릴 때도 20분의 1 월세 올릴 때도 20분의 1 맞나요? 맞아요. 그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올릴 수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 안 올리지만 그럴 수 있다고요. 또는 돼 있어서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한 번에는 보증금 올리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올릴 때 월세 올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한꺼번에 두 가지를 같이 다 올릴 수도 있다고. 보증금도 올리고 월세 올리고 동시에 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됐고. 그리고 그게 가능해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가능하지만 이 20분의 1 초과 금지가 언제만 적용되는 거냐면 진짜 황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올릴 때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2년 계약했는데 1년 지나고 올리고 싶대요. 2년 계약 중에 1년 지나고 그때 올릴 때 보증금 20분의 1, 월세 20분의 1 초과 금지예요. 그때 올릴 때만. 그렇게 올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요. 없어요. 그때. 그럼 언제 올리냐면 2년 계약했잖아요. 2년 끝나고 올릴 때 올려요. 그때는 왕창 올려도 돼요. 그때 보증금 왕창 올리고 월세 올리고 지 마음대로 막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재계약 시에. 그러니까 이게 빚 좋은 개살구예요. 20분의 1 초과 금지다. 문의만 좋은 거지 실제로 혜택이 없어요. 임대인들이 계약 기간 중에는 안 올리니까 2년 했으면 2년 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끝났을 때 그때 왕창 올려버리지. 그러니까 빚 좋은 개살구. 전혀 도움이 안 돼 임차인들이. 판례가 그랬어요. 판례가 계약 끝나고 2년 계약 기간 끝나고 재계약 시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 20분의 1 초과 금지가 왕창 올려도 된다. 판례. 대법원 판례가. 대법관들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왜? 대법관들도 임대인이니까. 대법관인데 월세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받아야지. 그때는 꼭 참았다가 2년 지난 다음에 왕창 올리려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 주의. 그 주의 있죠? 주의에다 적어놔야 돼. 치사 빤스라고. 너무 치사해. 대법관들이. 어쨌든 그런 취지고 양가로 5번. 또 문제가 되죠.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어요. 상속권자가 있으면 그땐 복잡해지지만 상속권자가 없으면 문제가 안 돼요.
상속권자가 없대요.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가 그냥 상속을 해요. 원래 이 사실혼 배우자 그게 없어요. 상속권이 민법에서. 근데 주임법에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상속권자가 없으니까 그냥 사실혼 배우자 네가 그냥 임차권을 상속해 그렇게. 상속권자가 없을 때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기초 강의니까. 1월달, 2월달부터 이런 거 설명 안 드려요. 사실혼 배우자예요. 사실혼 배우자. 바람핀 거 맞죠? 불륜이에요? 사랑과 전쟁이에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럼 뭔데요? 그냥 정상적인 부부인데 혼인신고 안 한 거예요. 혼인신고 안 한 거. 그게 사실혼 배우자지? 결혼도 하고 또 바람피고 세컨드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거. 그다 적어놔야 돼. 사실혼 배우자 위에다가 세컨드 X. 꼭 적어놔. 불륜 X. 사랑과 전쟁 X. 세 가지 X. 더 이상 질문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부부인데 혼인 신고만 안 해도 혼인은 꼭 신고를 해야만 혼인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혼인 신고 안 하면 그게 사실상 혼인. 그리고 사실상 배우자인데 상속권이 없어요. 민법에서. 주임법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거고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상속권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가 드물다고요. 그래서 이거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상속권자가 있대요. 상속권자. 있는데 이게 2촌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촌수 계산하는 방법은 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옆으로 갈 때는요? 2를 더하면 되고 아래 위로 움직이면 2를 더하면 돼요. 한 칸 건너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아버지가 있대요. 이렇게. 그러면 형이 있대요. 형. 형은 왜 한글로 쓴 거죠? 한자를 모르니까. 쓸 줄 몰라서. 요거까지는 쉬운데. 또 보세요. 이제 저랑 형은 2촌이죠. 2촌. 옆으로 움직였잖아요. 저랑 아버지는요. 1촌. 아래 위니까 1촌. 이렇게. 2촌 이내다. 그러면 형, 누나, 동생 2촌. 그리고 아버지도 되고. 더욱 중요한 거 할아버지가 있네요. 아버지 몇 촌? 2촌이에요. 왜? 1촌이죠. 또 가면 또 1이잖아요. 이렇게 1촌이니까 도합 2촌 된 거잖아요. 할아버지까지 된다고요. 네? 할아버지는 2촌이에요. 제가 할아버지 몇 촌이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3촌이에요. 할아버지가 3촌이에요? 할아버지는 2촌이에요. 2촌. 3촌은 따로 있잖아요. 3촌이. 네? 아버지 동생이 있다고 형 이렇게 있으면 요게 또 2로 움직이니까 2촌이니까 이렇게 해서 3촌이 된 거죠. 응? 예. 3촌은 3춘이 아니라 3촌이었잖아요. 사실은 이게. 근데 할아버지 보고 3촌이지 그러면 계족보를 만든 거지. 할아버지는 2촌이에요. 촌수 계산하는 거. 그렇게 이제 상속권자가 있대요. 있으면 함께 사는지를 알아봐요. 가정공동생활. 함께 사는지 안 사는지. 가정공동생활이 함께 사는 거라고 했어요. 함께 살고 있으면 상속권자만 상속해요. 상속권자만. 이게 원칙이니까 원래 민법에서 상속권자만 상속하는 게 원칙이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거든요. 이렇게 돼요. 근데 함께 안 산대요. 함께 안 살 때는 상속권자와 공동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주의사항은 이거죠. 주의사항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 공동생활을 할 때 공동상속이다. 공동 그건 아니라고요. 가정 공동생활을 하면 상속권자만 상속하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요. 공동 그건 X. 그게 아니라는 것만 주의하면 되는데 또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오해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상속권자랑 함께 살고 있을 때 이 상속권자들만 상속하면 사실혼 배우자가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리하지 않아요. 상속권자가 주로 누구냐면요. 자기 자식이에요. 사실혼 관계도 지금 부부였잖아요. 그래서 애가 있다고 자식이. 자식이랑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이랑 같이 살고 있대요. 그래서 자식이 상속하겠대. 그게 그렇게 불리해요? 자기 자식이 상속했는데? 크게 불리하지 않잖아요. 그게. 눈빛을 보니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식 거 막 뺏고 싶어 막. 예. 예. 그런 취지 뭐. 그렇죠. 자식이 없을 때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거의 자식이 있죠. 혼인 외자로 해야죠. 혼인 외자 출생신고는 혼인 외이자로 하는 거죠. 그렇게 혼인 외이자로. 혼인신고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함께 안 살면요 공동상속을 인정해주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집에 살 권리가 없대요. 나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자, 함께 안 살 때도 상속권자만 상속한대요. 상속권자, 자기 아들이 커서 이제 성인 돼서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대요. 그러면 거기에는 사실혼 배우자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상속권이 없다 그러면 집에 살 권리가 없는 거예요. 권리가. 임대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된다고요. 그걸 막아줘야죠. 그래서 공동상속을 인정해주면 독립한 자식 간 공동상속이 되니까 살 권리가 있잖아요. 내가 상속했으니까 나가라고 못한다고요.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간신히 이해했어.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공동은 아니다. 그것만 주의하면 돼. 가정 공동생활하면 상속권자만 상속하는 거지 공동 그건 아니라고요. 가정 공동생활 하니까 공동상속이겠지. X 그건 아니라는 거. 그것만 주의하면 되겠다. 그리고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혼 배우자가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상속 포기할 수 있어요. 1개월인데 주로 모의고사 보면 본시험엔 나온 적 없거든요. 1개월로만 나왔어요. 본시험에는. 뭐로 나오냐면 3개월로 나와요. 왜냐하면 민법에서 상속을 포기할 때 3개월 이내 하는 거예요. 주임법에서는요 1개월 이내 하래요. 그러니까 3개월로 나오면 X예요. 1개월. 반대 의사 표시하면 포기할 수 있어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상속 안 할 수 있다고요. 어떤 경우죠? 월세 왕창 밀렸대요. 그럼 못하러 그 상속해. 포기해야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됐고. 그 다음 양가로 6번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이 올해 또 바뀐 거죠. 12월 달에. 정확히는 11월 30일 바뀌었어요. 또 상인법은 안 바뀌었는데 주임법만. 그러니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옛날에 이거 계산 문제도 나오고 했다고요. 골 때리게 바뀌었어요. 이것도 황당하게 별짓 다 하고 있어. 진짜 보시면 뭐냐면 일단 이 개념을 파악해야 돼. 이게 뭐냐면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뀌는 거예요. 전세에서 반전세로. 그럴 때 이제 반전세는 월세가 들어가잖아요. 월세를 제한하는 거예요.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돌려받아요. 월세는 내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달달이 들어가는 이 월세가 많아지는 게 부담스럽다고요. 아니, 보증금은 돌려받지만 월세는 내면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한을 가는 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이렇게 해요. 거기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비교해서 적은 거를 초과할 수 없대요. 동그라미 1번 뭐냐면 연 1할이에요. 10%.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10%. 동그라미 2번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기준금리에다가 3.5%를 더하래요. 바뀌기 전에는요. 기준금리 곱하기 4배였어요. 4배. 근데 그게 기준금리에다가 3.5%를 더하래요. 이제 더하기로 바뀌었어. 곱하기 하다가 더하기로 바뀌어.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1.25%거든요. 그러면 3.5를 더하면 얼마죠? 4.75%. 근데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1할 10%, 4.75% 중에서 적은 거니까 4.75%예요. 현재는. 근데 기준금리는 계속 바뀔 수 있고 시험지에 문제가 나오면 나와요. 얼마라고 몇 프로라고 기준금리가. 그래서 제가 계산하기 쉽게 그냥 기준금리를 1.5%로 해본 거예요. 기준금리를. 지금 1.25%지만 숫자가 너무 복잡하면 계산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취지로 1.5%. 그러면 1.5% 더하기 3.5%는 5%, 10%, 5% 비교해서 적은 거 몇 프로? 5%. 이렇게. 그러니까 1할 10%랑 5%, 1.5%. 얘는 1.5%에다가 3.5% 더한 거. 1.5% 제가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임의로. 그래서 5%. 둘 중에 비교해서 적은 거니까 5%. 요거를 초과해서 전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전세였대요. 1억짜리 전세인데 2,400만 원을 돌려주고 그만큼을 월세로 받겠대요. 그러면 2,400 곱하기 요거 정거는 이거 0.05 얼마? 120만 원 곱해보면 되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연.
월세는요? 나누기 11 해야 돼 또 이거. 나누기 11을 그럼 얼마? 10만 원. 월세 10만 원을 초과해서 전환이 안 돼요. 2,400만 원을 돌려주고 월세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10만 원이에요. 11만 원 받으면 안 된다고요. 1만 원 무효 돌려줘야 돼요. 초과 부분들은.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원래 지금 이게 1억짜리 전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보증금 1억에 월세 10만 원이 됐다. 맞나요?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죠. 얼마가 된 거죠? 2,400만 원을 돌려줬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보증금이죠. 얼마? 7,600. 2,400원 돌려준 거니까. 7,600에 10만 원이 된 거죠. 보증금 이거, 월세 이거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이거를 초과해서 전환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이 계산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중개실무에. 숫자가 좀 더 간단했을 때. 사람들이 다 틀렸죠. 그래도. 처음 나오다 보니까. 할만한데 뭐를 틀렸냐면 이거 연이니까 월세를 물어보면 12로 나눠야 된다는 걸 깜빡한 거죠. 함정들이 있어서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다시 바뀐 기념으로다가, 물론 바뀐 기념으로다가 가로놓기가 나올 수 있죠. 숫자 1할 그리고 3.5%를 더하는 거. 이렇게 상인법은 1할 2푼 4.5배를 곱하는 거예요. 상인법은. 주인법은 원래 4배를 곱하는 거에다가 4를 곱하는 거에다가 더하기로 바뀐 거고, 상인법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예? 바꾸려면 같이 바꾸지.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는 되시나요? 이렇게 하는 거 됐고,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다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바뀐 거 3.5%를 더한다는 건 꼭 잊으시면 안 돼요. 됐고, 바뀐 게 잘 나오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주인법. 상인법은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임대차 보호법. 상인법은 주인법과 차이점을 잘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차이점을. 그리고 역시 크게 5가지로 되어 있어요. 적용 범위, 적용되고 안 되고, 그리고 대항력, 우선 배제권, 최우선 배제권, 기타. 그러니까 주인법과 똑같다고요. 적용 범위, 적용 안 되는 것만 기억하는 것도 똑같아요. 항상 우리는 X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랬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이 아니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동창회, 종친회 사무실은 적용이 안 돼요. 왜? 상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상가 건물만 적용되죠. 문제는 공장이래요. 공장. 물건을 제조, 가공하고 있는 공장이에요. 공장에 이 상인법이 적용이 돼요? 안 돼요. 공장이잖아요. 상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최근 공장들은요, 본인들이 제조한 다음에 본인들이 판매를 해요. 온라인 통해서 판매하고 다 제조랑 판매를 같이 한다고요. 그럼 적용돼요, 안 돼요? 네. 되죠. 왜? 판매까지, 장사까지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조, 가공만 하는 공장이라면 적용이 안 되는데 판매 활동을 같이 하고 있으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하니까. 됐고, 그런 취지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양가로 2번 일시 사용 임대차가 명백하면 적용이 안 되죠. 주인법과 똑같아요. 주인법도 잠깐만 빌리는 건 적용이 안 된다고요. 상인법도 마찬가지.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예요. 그리고 상인법만 보증금 제한이 있어요.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4억 초과다. 환산보증금이 적용이 안 돼요. 주인법은 이런 게 없는데 상인법만.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인법은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근데 보증금이 서울에서 4억 초과다. 환산보증금이 그렇게 영세하지 않다고요. 적용되지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건 환산보증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단순 보증금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뭐였을까요? 처음 들어보는 말은 아니잖아요. 숱하게 들어봤을 텐데. 예, 보증금 곱하기 맞췄어요. 맞춘 거예요. 그게 환산보증금. 앞에 있는 보증금은 그냥 단순 보증금.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한 거. 월세에다가 100을 한 다음에 보증금에 더한 게 환산보증금. 그 환산보증금이 4억 초과다 그러면 서울에서 상인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 세 가지는 적용된대요. 그래도 대항력, 계약, 갱신요구권, 그리고 권리금 보호. 세 가지는 적용이 돼요. 보증금이 아무리 커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 뭐냐면 우선 변제권이에요. 확정일자 받으면 생기는 거 뭐죠? 우선 변제권. 그게 보증금이 크면 적용이 안 돼요. 내가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예? 대항력이나 아니면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는 적용돼도 어차피 최우선 변제권은 보증금이 크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근데 우선 변제권까지도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런 취지고.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얘는 뭐냐면 판례인데 최근 판례예요. 올해 판례예요. 이런 경우에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대요. 상인법은 사업자 등록이거든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이때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요. 임대차 계약서. 이때 나와 있는 보증금이랑 실제 보증금이 달랐대요. 판례에서 이게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갖다 내는데 거기 나와 있는 보증금과 실제 보증금이 달랐어요. 그럴 때 어느 걸 기준으로 판단할 건지 문제가 됐던 판례예요. 어느 거 기준으로 할까요? 응? 이게 아니라 이거. 그죠? 이게 우선. 실제가 우선하지 않아요. 왜? 간단하죠. 만약에 실제가 우선한다 그러면 다 짜고 와서 다 실제는 더 적었어요라고 다 말할 거 아니에요. 이 계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가 중요하다고 하면 실제는 이거였거든요. 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적용되지. 의미가 없다고요. 그럼 이게. 그리고 요건 그런 거고 얘는 본인이 사업자 등록 신청해서 대외적으로 다 공시가 된 거잖아요. 이거는. 그걸 기준으로 해야죠. 그래야 은행에서 이거를 고려해서 다 담보로 잡고 하는 건데 안 그럼 또 은행이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실제가 기준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냈던 계약서상의 환산보증금이 우선한다 그거예요. 안 그럼 다 짜고 치니까. 그런 취지로다가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네. 네. 됐고. 그리고 주의는 뭐냐면 주임법은 이런 보증금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예요. 타워팰리스 임대차래요. 보증금 40억이래. 적용 안 돼요? 돼요. 그것도. 돼요. 주택임대차는 주임법은 보증금 제한이 없다고요. 주택임대차면 무조건 적용돼 그냥. 근데 상인법은 그렇지 않다고요. 보증금 제한이 있다고. 보증금이 너무 크면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그래서 이 보증금 제한이 있는 건 상인법만 그렇구나. 주택임대차는 무조건 적용되는 거고 주임법이. 그런 취지. 그리고 법인도 차이점이죠. 주임법은 법인이 예외적 적용이었어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죠?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법인 세 가지만 적용된다. 원칙은 적용이 안 되고 세 가지만. 그렇게. 앞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되죠. 이렇게. 앞에 가서. 몇 페이지죠? 네. 5페이지 보시면 거기 박스 1번에 적용 안 되는 거에서 양가로 4번에 나오잖아요. 원칙적으로 법인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법인 세 가지는 적용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때 질문 드린 게 법인만 주임법이 적용된다 해서 X 했던 거. 법인만 아니 자연인만 적용된다 해서 X 했던 거. 그거. 그죠? 자연인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법인도 예외적으로 세 가지는 적용되니까 자연인만 주임법이 적용된다 X 했던 거. 그거. 기억이 살짝 날랑말랑하죠. 이렇게 됐던 거고. 근데 상인법은 차이점이 법인이 원칙적 적용이라고요. 그냥 다 적용되는 법인이. 왜냐면 법인은 만드는 순간에 우리가 당연상인 이렇게 불러요. 특이하게. 법인이 당연히 그냥 상인이 돼버려요. 법인이. 그래서 그냥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상인법 원칙적 적용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이제 역시 중요한 건 대항력이겠죠. 11페이지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내용은 똑같아요. 대항력 언제 문제가 된다? 건물주인 바뀌면. 새로운 건물주인이 나가 안 나갈 수 있고 그 새로운 건물주인에게 보증금 내놔 이게 된다고요. 다만 요건이 이제 주택이 아니라 상가 건물 인도.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죠. 근데 주의사. 자,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거기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고 적어놨죠. 신청.
신청이에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주민등록은요,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잖아요. 그죠? 근데 상인법에서는 내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 0시예요. 그때 사업자 등록이 안 됐더라도 내가 신청한 다음날 0시. 그래서 가끔 모의고사를 보면, 물론 본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모의고사를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X가 아니라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0시예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게. 그리고 취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은 똑같은 거고, 그리고 양가로 2번 때문에 새로운 건물주인에게 보증금 달라 그러면 되는 거고,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면책적 채무 인수. 그래서 양수인,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그러면 되고, 이게 싫었으면 이의를 제기하면 되고, 주인법과 내용 똑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임차인이 가만히 있으면 새로운 건물주인에게 받는 거고, 이의를 제기해서 나는 원래 건물주인에게 받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의를 제기한 경우만. 이렇게. 보통 그냥 가만히 있죠. 새로운 건물주인에게 받는 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취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인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었죠. 밑에 나와 있지만 어디 나와냐면 거기 박스 3번에 양가로 2번에 나와 있는 판례예요. 이런 판례예요. 임차인이 이제 폐업했대요. 폐업. 그리고 한 달 뒤에 동일 사업자 등록번호, 동일 상호고, 동일 상호에다가 동일 사업자 등록번호로 다시 한 거예요. 똑같이. 그랬을 때 옛날 게 유지가 된다. OX? X. 이미 폐업하면 끝난 거예요. 그냥 끝. 다시 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후순위로. 옛날 게 유지가 되면 선순위 게 쭉 유지가 되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폐업하면 끝. 다시 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게 생긴다. 그렇게. 주인법도 마찬가지죠. 이사 가면 끝. 누가? 가족 전체가. 끝. 다시 들어오면 그때부터 새로운 게 생기는 거고. 이렇게.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적법하려면,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으려면 장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늬만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실제 장사를 안 하고 있대. 사실상 폐업 상태래요. 폐업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장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적법하지가 않다. 대항력이 없다. 판례가 그랬어요. 실제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준 거니까 이게. 그냥 무늬만 사업자 등록이고 영업을 안 하고 있으면 사실상 폐업 상태면 그건 적법하지가 않다. 대항력이 없다. 그런 판례도 있고. 우선 면제권, 대지 포함. 대지는 건물에 포함해서 역시 요건 똑같아요. 대항 요건에다가 확정일자 받는 건데 확정일자를 관할 세무서장이죠. 동사무소 X, 주민센터 X, 관할 세무서장. 그렇게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은근히 많이 틀려요. 왜? 법을 제대로 안 보고. 확정일자, 관할 세무서장 이건데 확정일자, 동사무소 들어봤거든요. 그럼 주인법에서 들어본 거지. 주인법에서. 그러니까 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게 시험장에서 이제 실수하신다고. 대단한 거 틀리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고, 그러면 후순위 그리고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거래요. 후순위보다. 그 위에다가 선순위 X. 주인법도 똑같아요. 우선 면제권이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게 아니라는 거. 후순위보다 그냥 차례대로 줄 서서 받는 거라고. 그런 취지고. 이거 똑같은 거고. 됐고. 그 다음 박스 4번에 소액보증금이 최우선 면제권도 내용 똑같네요.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다만 보증금이 소액이면서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뭐만?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된다. 확정일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도장받는 거는 최우선 변제의 요건은 아니라고요. 받아두면 어떻게 된다? 유리하다. 받아두면. 요건은 아니지만. 그리고 보증금증 일정액 나오면 최우선 면제권인 것도 내용 똑같아요. 보증금증 일정액 최우선 면제권이라고.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 똑같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2분의 1까지만 인정되는 거고,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일 때 그 위에 바로 나오죠. 2,200만 원까지. 중요한 건 뭐다? 환산보증금. 상위법은 무조건 다 환산보증금. 주인법은요. 1억 이하일 때 3,400만 원, 그 1억이 환산보증금이 아니에요. 그냥 보증금이에요. 적용이 잘 돼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에서 최우선 면제 적용 잘 돼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최우선 면제 적용 잘 된다고요. 거의 다 적용이 돼요. 왜? 그냥 보증금이니까. 보증금 1억이야 많다고요. 다 적용되고요. 근데 상인법은 잘 적용이 안 돼요. 왜? 환산보증금이니까. 단순 보증금이 아니라 금액도 낮고 6,500만 원인데 그게 그냥 보증금이 아니라 환산보증금.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판단하니까 잘 적용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넘겨보시면 제가 박스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되면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해드릴 수도 있는데 12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상인법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요. 왜냐면 주인법과 차이점만 설명드리고 상인법은 또 문제가 100% 나오지도 않거든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기 때문에 그냥 차이점만 설명드리고 그냥 넘어가게 돼요, 보통은. 그래서 이런 박스 내용을 나중에 설명 못 드린다고,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드려보면 오해를 하시는 거죠, 오해를. 예를 들어서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자,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에요. 환산보증금이 4억 초과된대요. 4억 초과. 환산보증금이. 이 사람 법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법 적용. 안 된다고.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최우선 면제 2,200만 원 먼저 받는 거. 최우선 면제 받는 거. 최우선 면제. 적용이 안 된다. 보증금이 너무 크잖아요.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 다만 보증금이 커도 적용되는 각각 세 가지가 뭐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그런 건 적용되고 다른 거는 상인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네.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초과예요. 근데 4억 이하예요. 이 사람. 예를 들어서 환산보증금이 한 2억 된대요. 한 2억. 환산보증금 2억. 법 적용돼요? 안 돼요? 되죠. 4억 이하니까. 법은 적용이 돼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그럼 적용돼요. 뭐는 적용 안 된다? 최우선 면제. 왜? 6,500만 원 초과됐잖아요. 보증금이 많잖아요. 그럼 최우선 면제 2,200만 원 먼저 받는 거 그거는 인정이 안 된다고. 거의 대부분 상가 임차인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법은 적용되지만 최우선 면제는 인정이 안 되고. 한 가지만. 근데 이제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래요. 되게 영세상인이죠? 법 당연히 적용되죠. 최우선 면제 적용이 된다고요. 다 적용돼요, 이 사람들. 그래서 뭐를 오해하시는 거냐면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거. 이 상인법 이거를 적용시킬까 말까 이걸 판단하는 건 4억. 그럼 6,500만 원은요? 최우선 면제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나 없나 그것만 판단하는 건 6,500만 원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건지 최우선 면제를 판단하는 건지 다른 거니까 혼돈하시면 안 돼요.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건 4억 초과다. 그럼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그럼 6,500만 원 초과는 그거는 최우선 면제만 판단하는 거예요. 최우선 면제. 그래서 다른 거니까 박스 내용이 이해되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위에 내용 양가로 3번은 상인법에서는 뭐다? 환산보증금이다.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만 원까지 해서 그 6,500만 원이 단순 보증금이 아니라 환산보증금.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4억도 환산보증금. 상인법은 다 환산보증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양가로 4번 똑같네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대요. 그 후에 상가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은 뭐는 인정이 안 된다? 최우선 변제는 인정이 안 된다. 최우선 변제. 그래서 최우선 변제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변제 청구할 수 없다. 5 그렇게. 보증금 중 일정액 나오면 무조건 최우선 변제권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 그거까지도 됐고. 그 다음 기타를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최단 존속 기간이 1년이네요. 아까 주인법은요? 2년. 상인법은 1년. 그 위에다가 3년 X. 왜 3년 X냐면 상인법은 잘 모르면 숫자가 웬만하면 3이에요. 상인법. 상인법이니까 3이에요. 상인법이니까 3. 웬만하면. 이거 3년이 아니라 1년. 짧아요. 기간이.
그러면 되게 불리하지 않나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주임법은 최단 존속 기간이 2년인데 상임법은 1년이래요. 불리할 것 같지만 불리하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상임법에만 인정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약갱신 요구권이에요. 계약 연장 요구하는 거. 임차인이 1년 했대요. 기간을. 1년 했는데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무조건 받아줘야 돼. 임대인이. 최초 기간 포함해서 5년까지로 그렇게 갱신,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연장이란 말은 제가 안 쓴다 그랬잖아요. 왜? 조폭들이 쓰는 게 연장이니까. 연장제라는 거. 그래서 갱신, 임차인이 갱신,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럼 최초 기간 포함해서 5년으로 갱신되는 거. 그게 상임법만 있어서 그게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상임법에 있으니까. 주임법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다고요. 상임법만 있는 거. 이따 설명드려보고. 또 짧은 거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6개월 했대요. 6개월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임차인만. 임대인은 6개월 했어도 무조건 1년 최단 존속 기간 인정해줘야 되고 그렇게. 그리고 원래 임대차에서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나 임대차에서 최장기 제한이 이 법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법에 있는데 민법에서 20년이었어요. 임대차 최장기 제한이. 근데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받아서 이제 최장기 제한은 없어요. 이제 그게 100년으로 할 수 있다고요. 임대차를. 옛날엔 그게 안 됐다고요. 최장기가 20년이었는데 거기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그래서 그냥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냥 위헌돼서. 단기 제한만 있는 거예요. 단기만. 최단 존속 기간만 1년. 주임법은 2년, 상임법은 1년. 장기 제한은 없다고요. 됐고. 양가로 2번도 똑같네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거로 본다. 존속 의제. 어떤 의미가 있다? 옛날 것들 쭉 유지가 되라. 이사 안 가고 장사하고 있으면. 그렇게. 월세는 내야 한다 그랬고. 그렇게요. 그럼 양가로 3번이 계약 갱신 요구권이고 별표예요. 여기 시험에 잘 나오죠. 왜? 상임법만 있으니까. 주임법은 상임법과 차이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차이점이잖아요. 주임법엔 이게 없는데. 상임법만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최초 기간 포함해서 5년까지. 포함이에요. 처음에 1년 했으면 4년 추가 가능하다고요. 처음에 2년이었으면 3년 추가 가능하고. 제외가 아니라 최초 기간을 포함한다는 거. 그렇게 됐고. 그래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요구, 연장 요구해오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 받아줘야 되는데 그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대표적인 게 3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주의사항 거기에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대요. 3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질문 드려볼게요. 3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거절할 때 현재 3기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과거에 그런 적만 있어도 돼요.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잖아요. 현재 연체 안 하고 옛날에 3기 연체한 사실이 있대요. 3기. 그러면 또 차임 연체할 수 있으니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만 있어도. 그런 거 주의하시면 돼요. 상임법은 3기. 2기 그런 게 아니라 3기. 연체한 사실이 있어도 됐고. 그런 취지고. 그리고 양가로 4번은 최초 기간 포함해서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리고 양가로 5번의 묵시적 갱신은 법정 갱신 같은 건데 주임법, 상임법 공통으로 있네요. 계약 갱신 요건은요. 상임법만. 그렇게. 그래서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되면 기간은 1년으로 본다. 다만 또 임차인은 자기 마음대로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통지나 통고나 같은 말 3개월 뒤에 끝나버려. 선택권이 있으니까 누구만 유리하다? 임차인만 유리하다. 이것도 똑같아요. 내용은. 다만 이게 다른 거니까 요 판례만 좀 설명 좀 하실게요. 이게 무슨 판례냐면 계약갱신 요구권과 법정갱신은 다른 거다 그거예요. 상임법에서만 문제가 돼요. 계약갱신 요구권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임차인에게 있어요. 그리고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상임법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요. 근데 같은 게 아니다. 따로따로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아, 계약갱신 요건 따로 있고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따로 있는 거지 따로따로구나. 따로따로. 그래서 이런 경우였어요. 자, 처음에 기간을 1년으로 했대요. 1년. 근데 이제 1년 끝나기 전에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그 사이에 임대인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임차인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도 안 했고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도 안 했어요. 둘 다 그냥 멍 때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뭐가 되죠? 묵시적 갱신이 돼요. 둘 다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또 요때 둘 다 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멍 때렸어요. 어떻게 되죠? 1년으로 본다. 왜? 묵시적 갱신되면 1년으로 보니까 또 멍 때렸네요? 1년으로 본다. 또 멍 때렸어요. 1년으로 본다. 자, 5년 다 채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판례에서. 5년을 다 채웠어요. 또 둘이 멍 때렸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1년으로 본다 해서 6년으로 이렇게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왜 문제가 된 거죠? 계약갱신 요구권에서는 최초 기간 포함해서 5년으로 제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묵시적갱신도 5년으로 끝나는 건가? 아니면 6년으로 아니면 또 멍 때리면 7년으로 될 수 있는 건가? 그게 문제가 됐던 거라고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다. 왜? 다른 거잖아요. 결론 나왔잖아요. 5년 제한 규정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임차인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갱신을 요구했대요. 그때만 최초 기간 포함해서 5년 그렇게. 그거는 여기서만.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둘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5년 제한 규정이 적용이 안 되고 6년으로, 7년으로, 8년으로, 10년으로, 100년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5년 제한 규정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에는 적용되지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임대인이 이게 싫으면? 요때쯤에 응? 맞아요. 갱신거절 통지하면 돼요. 그냥 끝낼게. 그럼 끝나는 거죠. 요때 갱신거절 통지했대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5년으로. 아니면 멍 때리면 또 1년으로 보니까 요때쯤에 갱신거절 통지하면 끝나게 되는 거죠. 더 연장하기 싫으면 갱신거절 통지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냥. 어차피 5년은 다 채웠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멍 때리면 계속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계약갱신 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은 다른 거다. 상인법은 두 가지가 다 있다. 근데 따로따로다. 그런 취지로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적어놓진 않았어요. 여기다가. 좀 쉬었다가 다른 내용들도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상인법도. 좀 하시겠습니다.